3월 고2 모의고사 문법 영역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지요. 다음 글음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이곳은 내가 읽은 책이다에서 내가 읽으는 이것은 책이다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채로 체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형사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견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도 이제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혼문장이 있어.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견문장이 있습니다. 견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이 겹쳐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을 나란하게 이었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가 있고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입니다. 아는 문장 형태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그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형태가 마치 밖에서 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안겨 있는 안긴 문장이 문장 전체에서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관용어 역할을 하거나 뭐 부사 역할을 하거나 명사 역할을 한다거나 서술어 역할을 한다거나.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관형사절은 관형사절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1과 2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자, 관형사절이니까 뒤에 체연이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문장을 살펴볼게요.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이것은 책이다. 어떤 책입니까? 내가 읽은 책. 내가 읽은, 내가 읽다. 이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뭘 읽었습니까? 책을 읽었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요, 내가 책을 읽다. 이런 문장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에 또 책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똑같으니까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읽은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처럼 뒤에 나와 있는 체연인 책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관형사절은 관형설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1과 2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그는 우리가 학교로 돌아온 사실을 알았다. 자, 그럼 안겨있는 문장을 볼까요? 우리가 학교로 돌아오다. 자, 여기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죠. 그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이마에 흐르다. 자, 뭐가 흘러요? 뭐가? 땀이. 땀이 이마에 흐르다. 자, 여기는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1은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다가 그는 사실을 안다의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이때 관형사절, 우리가 학교로 돌아오는 서술어의 형태는 변했지만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 1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은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실, 소문 등의 체연 앞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땀이 이마에 흐른다가 그는 땀을 닦았다의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이때 관형사절 이마에 흐르는은 수식하는 체연인 땀을 포함하는 문장 성분 땀이가 생략된 것으로 아까 얘기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문장이 필요로 하는 성분 중에서 하나를 갖추고 있지 않다. 2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은 1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과 달리 모든 체연 앞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2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을 만들 때 특정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이제 아는 문장에서 그 성분이 관형사절에서 성분이 생략되냐 또는 생략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따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제 채널 안에서도 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아는 문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을 이렇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가 어딨나? 네, 밑에 있네요. 11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형사절은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관형사절, 그러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죠. 두 번째. 문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춘 관형사절이 있다. 그렇죠? 네, 성분은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춘 관형사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형사절도 있고요. 3번. 어떤 문장이 관형사절이 될 때 서술의 형태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를 붙입니다. 관형사 형태로 바꿔주는 관형사형 어미 보통 뭐가 있나요? 는, 니은, 은 이런 걸 붙이죠. 자, 4번. 관형사절 뒤에는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체험만 올 수 있다. 자, 요게 틀렸다. 그쵸? 네. 내용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체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윗지문에. 5번. 관형사절에 수식하는 체험을 포함하는 문장 성분은 관형사절에서 생략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윗부분에 생략된 거, 문장 성분 생략된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자, 1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역, 미음이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죠. 자, 다음 문장을 활용하여 관형사절에 대해 알아보자. 자, 미리 좀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 자, 문장 성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철수가 얘가 주어네. 학급 회장이 되었다. 자, 뭐뭇이 되다. 얘는 무조건 보어입니다. 되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혼문장이네요. 주어, 보어, 서술어.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 자, 영희가 주어, 철수를 목적어, 불렀다, 서술어. 얘도 역시 혼문장이고, 영희가 학급 회장을 불렀다.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서술어 역시 혼문장이네요. 네, 다 지금 혼문장 형태입니다. 학습 과정.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은 뭐뭐이고.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직접 집어넣어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관형사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수예요. 어떤 철수입니까?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죠. 그럼 문장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영희가 불렀다. 이게 아는 문장이고 안에 안긴 문장을 써야 돼요. 자, 철수가 뭐가 되었습니까? 학급 회장이 되었죠. 그러면 학급 회장이 된 철수를 불렀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 학급 회장이 된 철수. 그래서 이게 관형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생략이 되었습니까? 이 안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됐네요. 철수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 1번입니다. 영희가 학급 회장이라는 철수를 불렀다. 똑같죠? 네. 이때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철수가는 생략된다. 반면 첫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의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은 뭐뭐이고. 자, 이것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간대요. 얘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영희가 학급 회장을 불렀다. 영희가
아, 학급, 좀 띄어서 써야죠. 영희가 학급 회장을 불렀다예요. 이 문장 안에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영희가 철수가 된 학급 회장을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희가 학급 회장을 불렀다. 이게 아는 문장이 될 거고 철수가 되다. 이게 안긴 문장이죠. 자, 그러면은 안긴 문장에서는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습니까? 보호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되다에 대한 보충해주는 말 학급 회장 이게 빠졌어요. 자, 니은 확인해 볼까요? 영희가 철수가 된 학급 회장을 불렀다. 되죠? 자, 이때 첫 번째 문장의 모모신 학급 회장이가 생략된다. 보호라고 얘기를 했죠. 학급 회장이가 생략되면서 관형사절의 철수가 뭐뭐처럼 쓰이게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처럼 쓰인다? 자, 4번을 보니까 주어처럼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지 4번에서는 주어처럼 쓰이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봤습니까? 영희가 철수가 된 학급 회장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철수가 되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쓰면은 이때 철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뭇이 되다, 이 되다를 뒷받침해주는 문장 성분이 보호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기 철수가 뭐 주어처럼 쓰인다가 아니라 보호처럼 쓰이게 되어서 문장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4번 5점 꼽아 놓고요. 학습 결과 관형사절을 만들 때 주어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보호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진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다. 자,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접사는 붙는다. 접근할 때 그 접이에요. 붙다. 사는 말, 그래서 붙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자 13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들 전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단일어와 복합어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단일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한 개 있는 거고요. 복합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이 됩니다.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이죠. 어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이 통사라는 말은요. 문장이란 뜻이고 문장 구성 방식으로 어근과 어근을 연결한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와 뭐 목적어 형태 또는 뭐 주어와 뭐 서술어 형태랄지 또는 뭐 명사와 명사 형태랄지 또는 뭐 부사와 뭐 서술어 형태랄지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그 형식으로 이 단어의 어근을 결합하는 경우 이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덮밥 같은 경우 덮은 어간이죠. 어간. 그렇죠? 기본 형태가 덮다죠. 뭐 이불을 덮다 뭐 이렇게. 근데 어간에다가 바로 체연, 명사 체연을 연결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합성어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죠. 파생어는 뭐냐면 어근에 접사를 붙여놓는 겁니다. 이것을 파생어라고 하고
파생어의 조건이 있어요. 파생어의 조건, 이게 중요한데, 파생어의 조건은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첨가되거나, 이 접사를 붙였을 때 의미가 첨가되거나, 또는 이 품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먹다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먹다에 전미사 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먹이다 이렇게 쓰면은 의미가 좀 들어갔죠. 어떤 의미가 들어가요? 누구누구에게 먹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는 그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요. 주어가 다른 누군가한테 동작을 시키는. 그래서 얘를 사동전미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첨가가 됩니다. 또는 먹다 어미 대신에 전미사 이를 붙이면 얘는 품사가 명사가 되죠. 자, 여러분들 먹다는 품사가 동사죠. 그런데 얘가 명사로 바뀌었어요. 이때 이를 전미사라고 하죠. 즉 파생된 겁니다. 다른 품사로 파생된 것이에요. 그럼 먹다의 다는 뭡니까? 얘는 그냥 어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방금 얘기했던 이 단어 구분하는 방법, 이것도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도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품사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품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품사 중에서 용언인 애들이 있죠. 용언이 바로 뭡니까? 동사하고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언의 뜻이 뭐냐? 활용하는 말이죠. 활용하는 말, 이게 용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이 됩니다. 활용할 때 활용 안 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먹다인 경우 먹이 어간이죠. 활용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말씀어 꼬리 밑자예요. 말의 꼬리. 먹다, 먹고, 먹니, 먹다 이렇게. 그래서 어미는 활용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 뜻을 변하게 한다거나 뜻을 첨가한다거나 품사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활용, 모양만 바뀔 뿐입니다. 즉 문법적 기능만 담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접사는 뜻을 첨가하거나 또는 품사를 바꿉니다. 특히 전미사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꾸죠. 이게 전미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 기본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깔려있지 않은 이상 문법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법 용어와 개념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둔 다음에 이런 지문들을 보면은 지문이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용어들은 정리를 꼭 해주길 바랍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자, 13번 계속 볼게요. 자,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다. 파생어 중에는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풋사과는, 자, 앞에 붙었으니까 이거 접두사죠. 풋사과는 어근 사과 앞에 아직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사 풋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풋 자체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접두사는요, 혼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근하고 붙어야지, 어근하고 연결되어야지만 일정한 의미를 첨가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보죠. 또한 파생어 중에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예를 들어 명사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근 웃에 접사 의미부터 명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기억의 예로 해당 적절하지 않은 것, 즉 품사를 바꾸는 애들은 전미사만 바꿔요. 접두사는 품사를 못 바꿉니다. 접두사는 뜻만 첨가한다. 자, 그러면 품사 바꾼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일찍이. 자, 얘는 원래 형태가 일찍이죠. 일찍은 부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를 붙였네요. 일찍이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애가 아니네요. 뭐야? 그럼 답 1번이군요.
일찍도 부사, 일찍이도 부사. 마음껏, 자, 마음은 명사죠. 마음껏 붙였어요.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씁니까? 마음껏 하다 이렇게 되죠. 아, 부사가 되는구나. 서술을 꾸며주니까, 그쵸? 부사로 품사를 바꿔줬습니다. 가리개, 기본 형태가 가리다죠. 가리다, 무엇을 가리다, 동사네요. 동사인데 개를 붙여서 명사로 파생되었습니다. 높이다, 기본 형태가 높다입니다. 형용사예요. 높다는 형용사인데 높이다를 붙여서 사동사, 동사로 바꿔놨어요. 품사가 달라졌습니다. 슬기롭다, 자, 슬기는 명사죠. 명사인데 롭, 이걸 붙여서 슬기롭다 형용사로 파생시켰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나머지 2, 3, 4, 5번은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지만 1번은 원래 부사였는데 뭐 접사가 붙었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문법 공부, 문법 문제를 푼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영어 단어를 모르는데 지문 독해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더 기초,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공부하시고 플러스 용어 정리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몇 개가 안 되냐면 우리가 국어 문법 영역은요, 우문 변동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사 영역이 있고 문장 성분 영역이 있었죠.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을 보거나 제 채널에도 요 설명한 게 있으니까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가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문법이. 그리고 뭐 우리말에부터 문법 요소 이렇게들 나오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기본. 기초는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초와 기본적인 개념, 용어 정리가 되면 중세국어하고 문법 요소는 이쪽은 거의 뭐 독해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오게 됩니다.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문법 조항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미련한 방식입니다. 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조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항은 독해하는 거예요. 독해. 조항을 주어주면은 그거를 읽고서 이게 이런 의미였지 찾아내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보기 AB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진 것은 선생님, 바람이 일고의 일고는 일고로 발음되는데 책을 읽고의 읽고는 읽고로 발음되나요? 선생님, 읽고가 읽고로 발음되는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 및 된소리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의문 변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1학년 때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2학년 모의고사에는 이런 설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의문 변동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발음할 때 표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 네 가지가 있었죠. 이 네 가지에 대한 유형하고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문 보겠습니다. 읽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읽고로 발음되는지 자료를 토대로 탐구해 볼까요? 자료, 자음군 단수나 어말. 자, 어말을 말뜻이 뭐예요? 말의 끝 또는 자음 앞에서. 자, 어말 또는 자음 앞에란 얘기는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받침이란 얘기예요. 받침.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형사. 자, 음절이 뭐예요? 소리, 마디. 자, 우리 글은 음절 문자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에요. 종성, 마치는 소리, 그러니까 받침 소리죠. 이게 다 용어예요, 용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절 종송이니까 받침이 되겠죠? 받침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된 현상, 이게 뭐라고요? 자음군 단순화. 뜻 자체가 자음, 군, 이때 군자는 무리 군자를 씁니다.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가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 우리 발음을 이거 어떻게 해요? 시옷을 탈락해서 발음하죠. 갑시라고. 이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탈락의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 된소리 대기. 예사소리가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자, 바뀌는 현상이니까 이건 교체죠. 그래서 교체, 된소리 대기. 종성, 받침, 기역, 디귿, 비읍대에 연결되는 그드부서즈는 된소리로 발음함. 자, 그러면 바르게 짝지은 것은 탐구과정. 읽고의 발음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이 모두 일어났다. 기역은 자음군 단수나 니은은 된소리 대기. 기역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첫째 음절 종송의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자, 이거 설명 그대로예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요거죠. 그런데 첫째 음절 종성이야. 첫째 음절 종성은 뭡니까? 얘잖아, 얘. 그렇죠? 첫째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뒤의 자음이니까 기역이 탈락한다는 얘기네. 탈락하여 음절 종송의 니을로 발음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일고, 우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고의 발음을 참고할 때 종송 리을 뒤에 기역이 연결된다는 것은 니은이 반드시 일어나는 삐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된소리 대기에서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고 종송 그드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고라고 하면은 그드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드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자음이 먼저 탈락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즉, 이 일고의 발음은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된소리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부분 조건이 아니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된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먼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된소리가 먼저 일어난다. 자, 3번을 볼까요? 니은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된소리 대기입니다. 첫째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인 기역으로 인해 둘째 음절의 초성이 자, 기역으로 인해 기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음이 되겠습니까? 예, 이 기역이 된소리로 발음되어야 되겠죠? 비읍으로 발음된다. 그러면 3번도 아니죠? 그 후 기역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후 기역이니까 자음군 단수나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자음군 단수나니까 이렇게 되겠네. 기역이 일어난다고 하면 읽고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문법 영역 문제인데 이게 문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칭 문제죠.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으면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이 과정에 맞는지 틀리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중세국어 되겠습니다. 보기 1의 기역 디귿에 따라 보기 2의 A, E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 의문 조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고, 자, 자음 다음이래요. 그럼 이때 자음은 뭐가 돼요?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주격 조사다. 그럼 자음 다음이니까 이건 받침이란 얘기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모음 이로 끝나거나 반모음 이로 끝났을 때는 주격조사가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음 이도 반모음 이도 아닌 모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중세국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풀이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현대풀이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조건을 이렇게 줘놨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면 기억 부분 한번 볼까요? 다음에는 E가 아니다. A, B, C, D, E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마자미라고 되어 있는데 얘의 형태를 볼 때는 현대어풀이로 보는 겁니다. 마음이죠. 그러면 마자미의 원래 모양은 뭘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되겠네. 왜 이렇게 씁니까? 현대 국어의 모양을 보고 얘의 모양을 유추해내면 됩니다. 자, A는요, 자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이를 썼네요. 그럼 A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억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 거, 어미를 찾아볼까요? 어미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현대 국어에는 가가 붙어 있죠. 그런데 지금 B 부분에는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니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어요. 여기 이로 끝나고 있네요. 그쵸? 이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주격조사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니은. 다음 겨슬이 이렇게 돼 있네요. 겨슬이. 똑같은 거 찾는 겁니다. 여기 겨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겨울이. 자, 그러면 얘의 원래 모양은 뭐란 얘기입니까? 겨슬이라는 얘기네. 자, 동그라미 이를 쓴 이유는 뭐예요? 자음 받침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C도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에 줄기. 자, 줄기 찾아봅시다. 여기 있다. 줄기가. 모양은 똑같은데 현대국어는 주격조사 가가 있지만 중세국어는 없죠.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를 썼으니까.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역시 니은으로. 마지막 거 효도. 똑같은 거 찾아볼까요? 효도가 주격조사 가를 썼어요.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보니까 모음으로 끝났어요. 효도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와 반모음 이가 아니죠. 그래서 동그라미 없는 이를 썼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디귿으로 가야 되겠네. 자, 그럼 분류가 끝났죠. 네, 분류 끝났습니다. 제가 외워서 이 분류를 했습니까? 아니요.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중세국어는요, 여러분들 현대어 풀이가 기본이에요. 현대어를 보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모양을 유추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어디 보자. 기억에 들어갈 게 A와 C가 있네. A, C. 그러면은 1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게 어미 그리고 줄기 비읍과 D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문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문법 공부의 한 20%는 암기입니다. 이때 외워줘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기본 개념들 그리고 용어들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이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0%는 독해 영역입니다. 현재 뭐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문법 문제가 이렇게 배치되고 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아직은 있죠.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엄매를 정해 놓으면은 조금 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풀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잡혀 있다면 기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어려운 영역이 문법 영역이에요. 이 점 명심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